안녕하세요.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 지금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이 많은 집단에서만 생활했었기에 여초 집단에서 어떻게 해야 눈총을 받지 않고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지 정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최근 두 여자 사이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며 마음고생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를 이혼까지 이르게 한 두 여자는 바로 제 시누이와 동서입니다. 사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게는 시누이 또는 동서로 인한 갈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수간호사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은 2남 1녀 중 장남이었고 남편보다 2살 어린 도련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4살이나 어린 아가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아가씨와 동갑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아가씨가 자신의 작은 오빠를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남동생은 먼저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있는데 장남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의 성화가 엄청났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식사 전에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와 아가씨, 동서, 셋이서만 있게 되었죠. 아가씨와 동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더니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둘만 아는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호응을 해도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족으로서 처음 오는 자리인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 너무 뻘쭘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철저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밥을 차리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놔서 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오지 말라고 셋이서 얘기 나누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듯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신나게 수다를 떨던 동서와 아가씨도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럼 너희가 상 좀 차리고 어머니는 밖에 있는 음식 저장고에서 동치미랑 김치를 좀 가져오겠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국을 담고 아가씨는 수저를 놓고 밥을 푸고 동서는 반찬을 담았어요. 상을 다 차리고 보니 어른이 총 6명인데 수저가 5세트, 밥도 5공기밖에 안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이 총 6명인데 5명 거밖에 없네요. 누구 안 드세요? 내가 네 것까지 퍼줘야 돼? 네가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넌 네가 퍼먹어. 아가씨가 벌레 보듯이 인상을 확 찌푸리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순간 제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퍼야 할지를 몰라 멍하게 있었어요. 그런 저의 얼굴을 보고 동서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고 아가씨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이야기하려던 찰나 남편과 도련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셋이서 친해져서 같이 밥까지 차리고 웃고 하는 거야? 보기 좋네. 고은아, 네가 나이가 1살 많으니까 우리 와이프 잘 챙겨줘. 알았지? 그럼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도 당연히 잘해줘야지. 아가씨는 남편과 도련님이 들어오자 잽싸게 표정이 바뀌더니 엄청 상냥한 표정으로 앞으로 제게 잘해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꼬리가 9개, 아니 100개는 달린 구미호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 6명 아니야? 근데 왜 밥그릇이 5개야? 누구 안 드세요? 밥그릇을 하나 못 찾아서 내 것만 일단 안 펐어. 먼저 다들 자리 잡고 앉아서 식사하세요. 분명 거실 찬장에는 밥그릇이 10개 이상이 있었고 일부러 제 밥만 푸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으로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따져 묻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속으로만 사귀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가씨와 동서는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제 신경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아가씨 앞에 갈비찜이 있었는데 그 갈비찜을 먹으려니 젓가락이 잘 닿질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반찬을 살짝 밀어줘서 젓가락이 닿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오히려 자신의 쪽으로 당겨서 제가 갈비찜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가씨, 죄송한데 갈비찜 좀 이쪽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언니는 갈비찜 되게 좋아하나 봐요. 새언니, 결혼했다고 고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결혼해도 관리해야지. 그러다 우리 오빠가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기는 우리 조카 지민이 키우느라 힘든 경미. 아니지. 둘째 새언니가 먹어야 돼요. 둘째 새언니, 많이 드세요. 아가씨는 대놓고 저는 갈비찜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 친구인 동서 앞에 주는데 정말 치사해서 먹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기 동생한테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러든 말든 자기만 혼자 갈비를 열심히 뜯고 있더라고요. 진짜 남편의 입에서 나온 갈비뼈를 얼굴에다가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뭔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밥을 반 이상이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이렇게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어도 아무도 저를 걱정해 주거나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식사가 마쳐지고 저는 어머니께서 한상을 차려주셨으니까 설거지하려고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아가씨도 처음에는 하는 척을 하더니 갑자기 아가씨가 동서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요. 결국 저 혼자 모든 뒷정리와 설거지를 다 했죠. 설거지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왜 혼자 하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와 동서는 같이 정리하다가 뭐 좀 할 게 있다고 아가씨 방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 정리 다 했다고 기분이 좀 그렇다고 살짝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힘든 건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설거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상할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서 설거지 자체는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건 동서와 아가씨가 저를 은근히 비꼬고 무시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저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그저 제가 혼자 설거지했다는 사실로 화가 난 줄 알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날 시댁에서의 첫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사실 동서와 아가씨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동생과 재수씨가 얼마나 착한데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아까 내 밥도 일부러 푸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밥그릇을 못 찾았다고 하지 않았냐며 왜 그렇게 처음부터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냐고 그냥 좀 친하게 지내라고 오히려 제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시누이 편만 듣는 남편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헤어졌어야 됐는데 괜히 미련하게 참다가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걸려서 건강도 잃고 아까운 시간도 버렸습니다. 첫 모임을 마치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머니 생신이니 며느리로서 멋진 생신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쉽게 할 수 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음식 몇 종류를 찾아 레시피를 공부하고 있었죠. 남편에게도 어머니 생신날 우리 집에서 내가 직접 생신상을 차릴 테니까 그날은 야근하지 말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날 지방 출장이 있어 오지 못한다고 했고 동서와 아가씨는 솔직히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가씨만 빼고 시부모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가씨에게도 전화를 해서 어머니 생신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면서 참고로 어머니는 바지락 넣고 푹 끓인 미역국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대부분 어르신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데 좋아하신다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딸인 아가씨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원래 예약했던 케이크를 취소하고 그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시부모님과 동서에게는 아가씨 본인이 직접 말을 할 테니까 따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동서와 매우 친한 아가씨가 모두에게 말을 할 줄 알고 제가 따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생신 전날엔 나이트 근무로, 생신 당일에는 오프로 스케줄까지 조정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아침,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바지락과 미역 등의 식재료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왔어요. 정말 피곤해서 눈이 감겼지만 그래도 첫 생신이니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장만이 다 되니까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오시고 계시나 해서 전화를 해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아가씨, 동서와 저녁을 드시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가씨한테 오늘 제가 직접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아가씨 좀 잠깐 바꿔달라고 했어요. 아가씨, 제가 오늘 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저녁 때 시부모님과 함께 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부모님께 따로 전화하니까 아가씨가 직접 말한다고 하셔놓고는 말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스케줄까지 조정해서 오늘 연차 쓰고 온종일 요리했는데. 아, 새언니가 말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내가 요새 자꾸 이렇게 깜빡하지 뭐야? 미안해요. 지금 우리 식사 다 끝나가니까 언니 집으로 지금 갈게요. 어차피 여기 음식이 조금씩밖에 안 나와서 배 많이 부르지도 않아. 가서 언니가 차려준 밥 한 번 더 먹지 뭐. 미안해요. 어이없었지만 어머니 생신인데 큰 소리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아직 오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깜빡하고 어머니께 이야기하지 않아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지금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직접 말해야지 그걸 아가씨 통해서 말하냐고 하면서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나이트 근무를 하고 연차까지 써가며 온종일 요리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모든 상황이 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해서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렸는데 시부모님과 아가씨와 동서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가씨는 표정이 좋지 않은 저를 보면서 얄미운 표정으로 실실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새언니, 화 많이 났어요? 내가 요새 일이 바빠서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진짜 미안해요. 와, 언니 정말 많이 차리셨네? 엄청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바지락을 넣고 끓였어요? 네,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바지락 넣고 끓인 미역국 좋아하신다고. 제가요? 아닌데. 저희 엄마 조개 알레르기 있어요. 그래서 바지락 못 드시는데. 엄마가 바지락 못 드시니까 바지락 말고 다른 걸로 미역국 끓이라는 걸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분명 그랬잖아요. 바지락 넣고 푹 끓인 미역국 좋아하신다고. 내 엄마인데 설마 내가 그랬을까 봐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새언니 일하느라 요새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많은 미역국은 어쩌나? 그냥 오빠랑 언니가 천천히 다 먹어야겠다. 형님은 어머니 알레르기가 있으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음식을 하셨어요? 이거 어머니 생각해서 다 한 거일 텐데 어머니 드시지도 못하고 일을 어째요? 고생은 하셨겠네? 아가씨와 동서가 세트로 아주 완벽히 날 바보 취급하고 비꼬는데 정말 표정이 영 관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너는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요리를 하면 어떡해.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이거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그나마 고은이가 먹기 전에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좋은 날에 응급실 갈 뻔했네. 됐다.
그만들 해라. 이제 막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런 걸 알았겠니? 그래도 날 위해 이렇게 미역국까지 끓여줬으니 네 마음은 고맙게 받으마. 미역국은 못 먹어도 다른 반찬들 많으니까 나는 그 반찬들하고 밥 한 술 뜨면 돼. 새아가 고맙다. 정말 그 앞에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첫 생신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가씨가 말씀하셨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꺼내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아가씨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생신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니 이 시려서 찬물도 못 드시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새언니, 정말 요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못 드시니까 일반 케이크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가씨가 분명히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제가 언제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증거 있어요? 녹음이라도 하셨나?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하는 어르신이 몇이나 되겠어요. 생각 좀 하고 준비하시지. 저는 아가씨와 동서의 계략에 놀아나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자 둘이서 마음을 먹으니까 한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동서와 아가씨에게 당하는 저를 보며 아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한숨을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도 자기 가족들과 있으니 자기 가족 편이지 제 편은 아니었죠. 이렇게 어머니의 생신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나니까 시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최대한 아가씨와 동서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혹시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가씨, 동서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일부러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여초 집단에 오랜 세월 있던 저의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굳이 친해지려 노력하면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어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이렇게 아가씨와 동서를 무시하고 피하면서 최대한 트러블 없이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계속 아가씨와 동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가씨와 동서가 저를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고 싶었는지 둘이서만 속닥대기도 하고 밥도 제 것은 퍼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개의치 않고 둘이 속닥대면 혼자 어머니 옆으로 가서 도와드리고 밥도 알아서 제 것을 많이 퍼서 잘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제사상에 올릴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조금 하다 말고 자기 방으로 가고 동서는 자기 딸 지민이가 운다고 작은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든 말든 그냥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달걀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가씨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냥 바람도 쐴 겸해서 제가 차 끌고 다녀오겠다고 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달걀을 사려는데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간 어머니 생신날에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전화를 받고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죠.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전을 직접 부치지 않고 사서 쓴다고 했다고 달걀을 사지 말고 반찬 가게에 가서 전을 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골탕 먹이려는 수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은 뒤 일단 달걀을 사고 반찬 가게에 가서 여러 종류가 있는 부침개도 함께 샀어요. 그리고 차에 달걀을 두고 부침개만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달걀을 사러 간다더니 달걀은 보이지 않고 부침개의 완제품을 들고 온 저를 보고 왜 이것만 사왔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뒤에서 아가씨와 동서가 얄미운 표정으로 킥킥거리면서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이번에도 아가씨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벌인 수작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어머니 힘드셔서 부침개 직접 부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달걀 사오지 말고 반찬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뭐? 고은이가 그랬다고?
우리 집 제사상엔 한 번도 이런 거 올린 적이 없는데? 형님, 혼자서 부침개 부친다고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완제품을 사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명절인데 이렇게 꾀를 부리세요. 너무하시네. 나이가 어려서 생각이 없으신가? 그러게.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증거라도 있나? 그럼요, 증거 있죠. 제가 녹음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바로 아가씨와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가씨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기던지요. 너네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장난질이 나오니? 빨리 고은이 네가 나가서 달걀 사와. 어서. 어머니, 제가 혹시나 해서 달걀 한 판 사오긴 했어요. 달걀은 사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차에 가서 얼른 달걀 가져올게요. 아가씨는 저를 골탕 먹이려다가 시어머니한테 된통 혼이 나고 기분이 상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온 달걀로 부침개를 마저 부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잠깐 쉬다가 보니까 벌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어서 저녁 반찬거리를 꺼내는데 아가씨가 부엌에 오더라고요. 반찬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우리 조카 지민이가 먹을 반찬이 없다며 지민이가 계란찜을 좋아하니 제게 계란찜을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계란찜 하나 있으면 다 같이 먹을 훌륭한 반찬거리도 되고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바로 만들겠다고 했죠. 계란찜을 다 만드니까 동서와 지민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동서는 계란찜을 보며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계란찜을 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지민이가 먹을 반찬이 없다며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뭐라고요? 지민이 10개월 때 달걀 먹고 알레르기 와서 열 나고 응급실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응급실에 아가씨도 같이 갔는데 그게 말이 돼요? 혹시라도 지민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어쩌려고. 당장 치워요. 당장. 엄마의 마음으로 지민이한테 달걀이 위험한 음식이니까 걱정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계란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아가씨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화내고 싶으시면 아가씨한테 가서 화내세요. 마침 저기 아가씨 오네요. 아가씨, 아까 분명히 지민이가 계란찜 좋아하니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민이 달걀 알레르기 있는데 내가 왜 만들라 그래요? 새언니는 꼭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요. 지민이 돌 지나기 전에 제가 달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설마 그랬겠어요? 야, 김고은. 지금 정말 화가 나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새언니 말대로 네가 계란찜 만들라고 한 거야? 새언니 말이 사실이면 너는 지금 애 가지고 장난치는 정말 못된 년인 거 알지? 야, 내가 정신 나갔냐? 네가 지민이 아끼는 만큼 나도 지민이 아껴.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짧게 만난 저 새언니 말을 믿어? 아니면 오랫동안 만난 나를 믿어? 막말로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아가씨,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가씨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계란찜 지민이가 좋아하니까 만들라고요. 왜 자꾸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이를 어쩌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다 말고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남편과 도련님이 무슨 일이냐고 하며 오더라고요. 동서는 도련님을 보더니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역시 이번에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네가 잘못한 거네. 아니 음식을 할 때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좀 할 수 없어? 저번 엄마 생신 때도 그러더니 너는 어떻게 매번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 아가씨가 만들라고 했다고. 뭐 말해봤자 너는 믿지도 않겠지만. 형수님한테 그러지 마. 사실 나도 아까 화장실 가다가 고은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나는 당연히 고은이가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경미 너도 형수님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 형수님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지민이가 달걀 알레르기가 있을 줄 알았겠어? 그냥 고은이가 만들라 해서 만드신 거지. 안 그래? 도련님의 말씀에 저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아가씨와 남편의 반응에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동서도 이번에는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지 아가씨한테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화가 난 동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소에 아가씨랑 둘이 붙어먹고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더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가씨보다 제 남편에게 더 화가 났죠. 아가씨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제 동생 편만 들 수 있는지 정말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남편이 아까 말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처와 섭섭함으로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가씨와 남편에게 화가 단단히 난 채로 첫 명절을 지내게 되었죠. 명절이 지난 후 남편과 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화장대에 있던 액세서리나 화장품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킨로션 샘플이 없어졌길래 워낙 부피가 적은 거니까 화장대 서랍 밑으로 굴러갔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가 종종 사용하던 립스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도 자꾸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 5만 원도 없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혹시 내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거기에 현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며 오히려 제게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그 뒤로도 계속 제 물건이 하나 둘씩 자꾸 없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자기 개가 이번에 새끼를 낳았는데 혹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 있으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워보기도 했고 요새 집에 가면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아서 삭막했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조금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동료 간호사 집을 들러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강아지가 저나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홈캠을 사서 설치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니까 뭐 귀찮게 강아지를 키우냐고 했지만 조그만 강아지가 남편을 따르니까 저보다 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강아지 덕분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는 이브닝 근무라 오후 2시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자마자 인수인계하고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후 7시였죠. 우리 강아지는 혼자 뭐하고 있나 해서 홈캠을 확인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집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가씨와 동서였죠. 아가씨와 동서는 우리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제멋대로 먹고 큰 방으로 가서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액세서리를 이것저것 착용해보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현금과 액세서리 그리고 제가 아끼느라 잘 사용하지 못했던 명품 가방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강아지 때문에 홈캠을 보는데 아가씨와 동서가 우리 집에 있다며 혹시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까 점심때 자신이 말하지 않았냐고 하며 시어머니께서 오늘 반찬을 만들었는데 남편도 오늘 야근하고 저도 밤 10시나 되어야 끝나니 아가씨한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가씨가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예전에도 집에 잠깐 들린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었대요.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순간 그동안 없어진 립스틱, 액세서리들이 다 아가씨와 동서가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했지만 이전의 남편은 저와 아가씨 또는 동서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제 편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도 보나마나 그깟 돈 몇 푼, 액세서리 몇 개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며 화를 낼 것이 분명하기에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아가씨와 동서가 우리 집에 온 영상을 저장했죠. 아가씨와 동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다 함께 만나서 영상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가씨와 동서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저만 또 바보가 될 것이 뻔해서 각각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날은 나이트 근무라 출근 시간이 밤 9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퇴근하고 나서 잠깐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카페에 도착하고 잠시 뒤에 아가씨가 왔어요. 저는 아가씨가 나중에 불리해지면 분명히 말을 바꿀 걸 알았기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가져와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가씨 본인이 제 목걸이, 귀걸이를 착용하고 심지어 현금까지 가져가는 모든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것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액세서리 착용하고 현금까지 가져가는 건 엄연히 불법 행위인 건 아시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가면 절도죄고 공무원인 아가씨는 아마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 건데?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는 냉장고에 반찬만 넣어놓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경미가 먼저 이러자고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경찰서에만 가지 마.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이제 전 출근을 해야 돼서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제 차 안으로 가서 영상을 동서에게 보냈습니다. 동서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민이가 어려서 재워야 할 시간이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잠시 후 바로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동서와의 통화도 녹음을 했습니다. 영상 보셨죠? 이 영상 들고 경찰서로 가면 절도죄고 그럼 동서 벌금형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돼서 어째요? 아니, 나는 분명히 반찬만 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고은이가 들어가서 여기 현금 있다고 좀 가져가자고 했어. 10,000원, 20,000원은 가져가도 티도 안 난다면서. 진짜야. 나는 돈도 안 가져갔어. 그리고 가방은 한 번만 쓰고 돌려주려고 했어.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그래요? 아가씨는 동서가 먼저 그랬다고 하던데 참 이상하네요. 일단 알겠어요. 지민이가 우네요. 전화 끊을게요. 아가씨와 동서는 평소 그렇게 친한 사이더니 막상 급한 상황이 되니까 서로 탓을 하면서 자기만 빠져나가기 바쁘더라고요. 이 귀한 자료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지 밤새 일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퇴근하며 아가씨와 동서에게 서로 탓을 하는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런 후 경찰서로 가서 아가씨와 동서를 신고하고 시부모님과 남편, 도련님에게도 물건과 돈을 훔치는 영상을 다 보냈죠.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영상 뭐야? 고은이가 설마 훔친 거야? 그래서 이 영상으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영상을 어쩌긴 방금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어. 뭐? 무슨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 너 귀걸이 한번 착용하고 돈 몇 푼 가져간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고 예민한 거 아니야? 뭐? 치사하고 예민? 그동안 내 귀걸이, 목걸이, 립스틱까지 하나씩 없어진 거 몰라? 이전에 가져간 것은 정확한 증거도 없고 심증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반지, 가방만 해도 200만 원짜리야. 알아? 지금 너, 동생이랑 너네 재수씨, 내 거 200만 원어치로 훔쳐갔다고. 근데도 내가 예민해? 가족끼리 한 번씩 빌려 쓰고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 진짜 야박하다. 그래, 나 원래 예민하고 치사하고 야박해. 너는 내가 항상 아가씨와 동서한테 당할 때마다 내 편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지? 나는 그런 너랑 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나도 네 가족만 하는 너만 보면 힘들고 너도 야박하고 예민하고 치사한 나랑 사느라 힘들 거 아냐. 이혼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도련님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제 짐을 다 싸고 강아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러냐며 그 사이에서 참고 바보처럼 사느니 차라리 아이 없을 때 헤어지는 게 100번 낫다고 하셨죠. 그리고 요새는 이혼이 예전처럼 흠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지만 이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 길로 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 회사로 보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진행했고 아가씨와 동서는 절도죄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시부모님도 전화가 와서 아가씨와 동서가 지금 정말 미안해하니까 제발 합의해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가씨와 동서가 그동안 제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절대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믿지 못하고 아가씨 편만 들어온 남편과 더는 함께 살지 못하겠으니 이혼도 무조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가씨와 동서였습니다. 아가씨와 동서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새언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얄밉게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절도죄로 벌금형 확정되면 바로 공무원 잘려요. 몇 년을 공부해서 겨우 공무원까지 됐는데 그냥 합의해 주세요. 네? 형님, 진짜 죄송해요. 어린아이를 키우며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형님한테 신뢰를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지민이도 있고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고 골탕도 먹이고 그래요? 가족이면 고가의 물건이나 돈도 막 그냥 가져가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 아니고 남남이에요. 나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을 유지했을 때야 가족이지. 이혼하면 우리가 무슨 년이 있다고 가족 타령은. 아무튼 나는 합의할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둘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새언니 물건 한 번만 착용해보고 다시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돈은 정말 훔치기 싫었는데 경미 얘가 자꾸 가져가도 된다고 꼬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럴 마음 하나도 없었다고요. 저번에도 카페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웃기고 있네? 네가 먼저 돈 가져가도 티도 안 난다고 그랬잖아. 가방도 안 메고 다니니까 가져가도 모를 거라면서 그냥 가져가라며. 그래놓고 인제 와서 왜 다 내 탓이야? 이런 것도 친구라고. 형님, 얘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가씨와 동서는 평소에는 그렇게 죽이 잘 맞더니 궁지에 몰리자 서로 탓만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경고했던 두 사람 사이가 금이 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나 유리처럼 깨지기 쉽고 얄팍한 둘의 우정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저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였고 아가씨와 동서도 절도죄로 인해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잠깐 가족이 연을 맺고 산 사람들인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고 한심해 보여서 자책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최악의 나날들이었네요. 물론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 해결해 나가셨겠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혼한 지금은 친정집에서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편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소모된 저의 시간과 감정들이 정말 아깝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사실 여추 집단에 오래 있어서 시댁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 자부했던 저인데 시댁은 여추 집단에서는 느끼지 못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댁 시누이와 잘 지내시는 며느리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의 며느리분들이 모두 다 활짝 웃는 그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